안녕하세요. 교육학개론 학습이론 파트를 맡은 상담심리 56기 정연주 55기 고유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학습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행동주의 학습이론, 인지적 학습이론, 정보처리 이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과제는 바로 학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학습을 보는 관점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변화에 국한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그들은 학습을 이전에 없던 새로운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조건 형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서로 연관이 없던 자극과 또 다른 자극과의 반응의 연합이 학습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롭게 학습된 행동을 야기시키기 위해 2개 이상의 자극을 서로 연관시키는 것을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학습, 즉 조건 형성에는 2가지 조건 형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가 이 개념을 개를 통한 실험으로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는 고기를 보면 침을 흘립니다. 그래서 개한테 고기를 주기 전에 종을 치고 그 다음에 먹이를 주는 것을 반복했더니 나중에 종만 쳤는데도 개가 침을 흘리더라. 이런 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무조건 자극은 개가 침을 흘리도록 만드는 자극을 말합니다. 즉, 먹이가 무조건 자극이 되는 것이죠. 무조건 반응은 개가 침을 흘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가 먹이를 보면 당연히 침을 흘리게 됩니다. 이건 학습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무조건 자극이 무조건 반응을 야기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걸 보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은 게 무조건 자극과 무조건 반응의 인간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는 무조건이라는 말은 조건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에서 종소리는 중립자극입니다. 나중에는 종소리와 먹이가 서로 연결되어 조건 형성이 되지만 처음에 종소리는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중립자극입니다. 이 중립자극이었던 종소리가 먹이와 결합해 조건 자극이 됩니다. 종소리와 먹이라는 2가지 자극이 연합되어 종소리가 나면 개가 침을 흘리게 됩니다. 개는 이제 먹이를 보지 않고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소리에 반응을 해서 개가 침을 흘리게 되는 것을 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건 형성이 이루어진 반응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고전적 조건 형성의 주요 개념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극 일반화입니다. 자극 일반화는 반복적으로 훈련받은 자극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자극에도 반응하도록 학습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종소리에 침을 분비하는 개가 그와 유사한 종소리에도 침을 분비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2번째로 변별입니다. 변별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자극을 구별하여 반응하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개에게 짧은 종소리를 제시할 때마다 고기를 주고 긴 종소리를 제시할 때마다 고기를 주지 않는 경우 개가 짧은 종소리에만 침을 분비하고 긴 종소리에는 침을 분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번째로 속어입니다. 속어는 계속적인 조건 자극만 제시되어 조건화된 반응이 점차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개에게 고기는 주지 않고 종소리만 계속해서 제시한다면 학습된 조건 반응, 즉 침 분비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4번째로 자발적 회복입니다. 속어 절차 이후 무조건 반응과 연합되지 않은 조건 자극을 제시했을 때 조건 반응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건 형성입니다. 속어 이후 다시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계속 연합하여 제시하면 다시 조건 형성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처음 조건 형성이 일어날 때보다 훨씬 빨리 일어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이란 어떤 행동에 적절한 강화를 함으로써 그 행동의 빈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어떤 행동의 결과들에 의해 학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행동을 했더니 결과가 좋았다면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행동을 했더니 결과가 안 좋았다면 그 행동을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죠. 스키너는 고전적 조건 형성을 더 발전시켜 조작적 조건 형성을 완성하게 됩니다. 스키너는 실험을 위해 스키너 상자를 사용했는데요. 실험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쥐 한 마리를 넣어놓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쥐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레버를 누르게 되고 먹이통에 있는 먹이가 상자 안으로 굴러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이 쥐가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들어온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어 레버를 누르는 행동을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쥐는 왜 레버를 더 누르게 되었을까요? 레버를 눌렀을 때의 결과가 더 좋았기 때문이죠. 먹이가 상자 안으로 계속 들어왔으니까요. 이것을 스키너의 이론대로 표현해보면 레버를 누르는 행동이 먹이에 의해 강화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앞에 실험을 상기시키면서 주요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란 유기체의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강화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로 나뉘어지는데요. 정적 강화란 어떤 행동을 한 후에 만족스러운 강화물을 제공하여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쥐가 먹이를 얻기 위해 레버를 누르는 행동이 증가된 것은 정적 강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부적 강화란 어떤 행동 후에 싫어하는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의도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하면 청소당번에서 제외시켜준다고 했다고 칩시다. 이때 학생이 청소당번을 하지 않기 위해 숙제를 해가는 것은 부적 강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벌입니다. 강화가 행동이 증가되는 것이라면 처벌은 행동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벌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처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적 강화물을 제거하거나 부적 강화물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정적 강화물이란 유기체를 만족시키는 자극이며 부적 강화물은 유기체가 혐오하는 자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체벌을 하는 것은 부적 강화를 제공하여 행동의 빈도를 낮추고자 하는 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도 나왔던 개념인 속어와 자발적 회복입니다. 속어는 강화를 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행동 빈도가 점점 낮아져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속어된 상태에서 정적 강화물을 다시 제공하면 다시 행동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자발적 회복이라고 합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에 의한 행동 변화를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하여 강화 계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화 계획이란 반응이 일어날 때 일정한 시간 혹은 비율로 그 반응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화 계획에는 고정 간격 강화, 변동 간격 강화, 고정 비율 강화, 변동 비율 강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강화물을 제공하는 시간에 따라 고정 간격 강화와 변동 간격 강화로 나뉩니다. 고정 간격 강화란 5분마다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일정한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강화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동 간격 강화란 처음에는 3분 후 강화물을 제공하고 다음번에는 7분 후에 강화물을 제공하고
그 다음번에는 4분 후에 강화물을 제시하여 언제 강화물이 제공되는지 예측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화의 비율에 따라 고정 비율 강화 계획과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은 일정한 수의 반응을 하고 나면 강화가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영어 단어 30개를 외우면 5분간 휴식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은 고정 비율 강화 계획과 달리 정확하게 몇 번째 반응에 강화가 일어나는지 예측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행되어야 하는 수행 횟수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배운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는 두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먼저, 인지 능력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주의에서는 인지 능력과 관계없이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물론 동물들의 학습조차도 인지 능력을 감안하지 않으면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배웠던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인접해서 제공되기만 하면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았는데요. 이런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도 인지적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낸 실험이 있습니다. 레스콜라는 다음과 같이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이 일관성 없이 짝지어진 상황에서는 조건 형성이 일어나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즉, 고전적 조건 형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조건 자극 다음에 무조건 자극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이 일어나는 핵심은 자극의 인접이 아닌 유관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은 상황적 조건보다 학습의 인지적 능력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두 번째 한계는 학습자가 강화에 단순히 반응할 것임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학습자가 강화의 의도를 알고 있다면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의 행동에 정적인 강화를 한다고 해서 항상 무심코 좋아하고 그 행동을 더 자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왜 나에게 칭찬하는지 등에 대해 의심해 볼 수도 있죠. 즉, 학습자는 강화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능에 어긋나는 학습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본능대로 행동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너구리에게 동전을 집어서 금속통에 넣도록 훈련을 시켜도 너구리는 그 행동을 학습할 수 없었습니다. 먹이처럼 생긴 물건에 대한 너구리의 본능적인 집착 때문에 동전을 놓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본능 표류 현상으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이러한 한계점들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지적 학습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적 학습 이론은 학습은 행동의 변화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달리 학습은 인지적 활동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의 과정에서 인간이 능동적인 주체자라고 보았습니다. 혹시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원으로 보이지 않으셨나요? 위 그림은 엄밀히 말하면 점들이 동그랗게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대부분 이것을 원으로 지각합니다. 점으로 이루어진 이 그림을 우리는 왜 원이라고 인식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각할 때는 의미 있는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을 채워서 지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을 채워서 전체로 지각하는 과정은 인지적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각할 때 낱낱의 요소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지각한다고 보는 것을 게슈탈트 지각이라고 합니다. 쾰러는 한 실험을 통해 형태주의 학습 이론을 증명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쾰러는 원숭이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유리천장 위에 매달아 놓은 바나나를 어떻게 따는지 관찰했습니다. 이때 원숭이들은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주위에 널려 있던 나무 상자들을 포개어 그 위에 올라가 따기도 했습니다. 이 관찰에서 의미 있는 것은 원숭이들이 무질서한 시행착오나 우연에 의해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바나나, 주위에 있던 막대기나 나무 상자들을 서로 고립된 개별적인 요소로 본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연관성을 발견하여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어느 순간 해결책이 머리에 떠오른 것이며 이것을 아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하 하면서 새로운 발견이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통찰 학습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인지 이론부터 발표를 하게 된 상담심리 전공 고유미입니다. 사회인지 이론은 반듀라가 말한 이론인데요. 강화 없이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학습이 인지적 과정임을 강조하는 이론인데요. 이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인지 이론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개념은 관찰학습인데요. 관찰학습은 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에 따른 결과가 어떤 건지, 그 결과가 강화인지 벌인지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간접적인 강화와 벌의 효과를 대리적 강화, 대리적 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반듀라의 유명한 보보 인형 실험을 살펴볼 텐데요. 이 실험은 반듀라가 그토록 강조했던 학습이 인지적인 정신구조의 변화라는 것을 잘 증명해주는 실험입니다. 이 반듀라의 실험은 보보 인형을 사용한 실험인데요. 이 보보 인형은 오뚜기 인형과 비슷한 인형입니다. 오뚜기 인형처럼 넘어뜨리면 저절로 다시 일어나는 인형인데요. 이 실험에서는 아동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이 보보 인형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게 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성인이 보보 인형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실험은 첫 번째 집단의 어린이들에게는 모델이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받는 장면을 시청하게 하였고, 두 번째 집단의 어린이들에게는 모델이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벌을 받는 장면을 시청하게 하였으며, 세 번째 집단의 어린이들에게는 모델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강화나 벌 어느 것도 받지 않는 것을 시청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린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동안 공격성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측정을 보았을 때 첫 번째 집단 어린이들이 가장 공격성을 많이 드러낸 반면에 두 번째 집단의 어린이들이 가장 공격성을 적게 나타내었습니다. 세 번째 집단의 어린이들은 중간 수준의 공격성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대리적 강화, 대리적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인 강화가 없이도 인지적인 변화를 통해서, 즉 관찰을 통해서도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듀라는 학습과 수행을 구분했습니다. 행동주의 학습이론에서 학습의 필수 조건으로 말하는 강화의 개념은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지 학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듀라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강화물을 주면서 모델의 행동을 직접 시연해보라고 했을 때 세 집단의 어린이들은 비슷한 공격성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의 어린이들은 관찰을 통해서 공격적 행동이 처벌되는 것을 보았지만 직접적인 강화가 제시되면 첫 번째 집단 어린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강화가 학습보다는 수행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관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집중 과정입니다.
관찰학습이 일어나려면 먼저 모델의 주의가 집중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관찰 대상 중 어느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가는 과거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관찰에서 학습한 행동이 강화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차후에 그와 유사한 행동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반듀라는 말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 라이언의 주의를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라이언이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누가 인사를 잘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인사 잘한 뒤에 어떤 칭찬이나 강화를 받았다면 그 모습을 관찰했던 관찰자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날 때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행동에 더 쉽게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악수를 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라이언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다면 관찰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모델로 삼을까요? 반듀라는 일반적으로 관찰자들이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 또래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경향이 높다고 했고, 그 밖에도 유명 인사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모델로 작용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모델을 많이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부터가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은 파지 과정입니다. 파지 과정은 모델의 행동을 기억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반듀라에 의하면 정보는 두 가지 상징 체제, 즉 이미지 또는 언어로 저장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지로 저장된 상징이란 관찰한 장면을 그대로 그림처럼 저장하였다가 나중에 회상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반듀라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언어에 의한 저장입니다. 행동을 조정하는 대부분의 인지적 과정은 이미지보다는 주로 개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언어는 복잡한 행동을 간편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빌리 엘리어트의 남자 주인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하는 행동을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고 또 언어로 오른팔을 앞으로 동그랗게 말고 왼팔은 어깨 높이로 옆으로 들어 올린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하는 것보다 언어를 활용하여서 저장하면 더 쉽게 기억된다고 반듀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이미지보다 관찰한 정보를 더 오래 저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행동화 과정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어느 정도 수행으로 옮길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반듀라가 얘기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서커스 단원이 하는 묘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커스를 보고 관찰은 할 수 있지만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이죠. 반듀라에 의하면 설령 학습한 내용을 행동으로 옮길 신체적 조건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미리 인지적으로 시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찰 경험을 상징체제로 변환시켜 놓으면 이것은 자신의 행동과 모델의 행동을 비교할 수 있는 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 코치의 수영 모습을 관찰하면서 기록해둔 수영 요령 또는 여러 가지 표시들을 나중에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혹은 이런 것은 잘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모델의 행동과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를 비교하게 됩니다. 인지적 시연의 과정에서 기억 속에 저장된 모델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마침내 자신의 행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 이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음은 동기화 과정입니다. 동기화 과정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한 것을 수행하도록 동기를 제공해주는 과정입니다. 관찰자는 동기화 과정을 통해 행동을 수행할지 수행하지 않을지를 결정합니다. 결국 수행에 대한 동기화가 얼마나 이루어지는가는 결과에 대해 어떤 예상을 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결과에 대한 예상은 이전에 모델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관찰에서 얻은 정보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행동의 자기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인 보상이나 처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조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자기 조절입니다. 반듀라는 학습이 인간의 인지적 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동적인 인지 활동을 통해 일어나므로 인간은 학습의 능동적인 주체자라고 보았습니다. 행동의 자기조절과 관련된 개념으로 수행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행 기준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목표로 삼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 수행 기준은 행동의 결과를 평가할 때 자기평가의 준거로 작용이 됩니다. 수행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이 긍정적 평가는 자기 강화가 됩니다. 이 수행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스스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수행 기준은 직접적,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학습됩니다. 어떤 행동이 중요한 사람, 대부분 아동에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되겠죠. 이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이끌어낸 경험을 하면 그 경험으로부터 수행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모델이 수행 기준을 높게 가지면 관찰자도 수행 기준을 높게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행 기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자신의 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니까 스트레스나 무력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행 기준이 지나치게 낮으면 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겠죠. 하지만 성장이나 발전이 저해됩니다. 다음은 지각된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각된 자기 효능감이란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말합니다. 이 자기 효능감은 직접적,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자기 자신의 성취나 실패,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타인의 성공 여부, 타인의 평가, 부모의 양육 방식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정된 지각된 자기 효능감 역시 수행 기준과 함께 행동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자기조절 변인이 됩니다. 지각된 자기 효능감이 실제의 효능감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 능력과 지각된 자기 효능감이 비슷한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너무 높게 되면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게 되지만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 능력에 비해 자기 효능감이 지나치게 낮아 도전하기를 꺼려한다면 발전이 저해되겠죠. 다음은 학습 이론의 마지막 주제인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은 인지 과정을 인간이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을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비유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이론입니다. 그러나 컴퓨터 비유는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중요한 특징을 간과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고에 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의 대표적 이론인 작업 기억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기억이란 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고 저장하는 단기 기억 체제입니다. 단기 기억과 작업 기억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정보가 잠깐 동안 저장된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단기 기억이고 작업 기억은 정보의 처리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작업 기억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잠시 놓아두는 작업대 같은 곳입니다. 작업 기억 모델은 크게 중앙집행부, 의문순환로, 시공작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앙집행부는 모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종속체제, 즉 의문순환로 시공작업장의 지원을 받습니다. 의문순환로는 음성적으로 부호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시공작업장은 시각 정보와 공간 정보를 단기적으로 처리하고 붙잡아두는 곳입니다. 작업기억 모델에서는 정보 처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는 저장 공간이 줄어들고 반대로 정보 처리가 쉬울 때는 저장 공간이 늘어납니다. 이 작업기억 저장 공간이 크면 좋겠지만 그 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과제는 정보 처리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 정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청크로 묶는 것과 반복 훈련이 있습니다. 청크로 묶는 것은 쇼핑 목록을 외울 때 식료품은 식료품끼리 묶고 옷은 옷가게에서 살 것들로 이렇게 따로 묶고 이런 식으로 관련 있는 것들끼리 따로따로 구조화를 해서 묶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 훈련은 말 그대로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죠.
다음은 병렬 분산 처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병렬 분산 처리 이론이란 경험을 통해 새로운 연결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단자들이 서로 연결된 연결 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무엇인가를 학습한다는 것은 이 연결의 강도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병렬 분산 처리 이론에서 말하는 연결 체제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단자는 단순하고 신경세포 같은 처리기로서 단위라고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최정팔, 김갑식, 박병순, 고졸, 대졸, 남녀, 기혼, 이혼, 영업부, 20대, 30대와 같은 하나의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활성화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활성화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 단자는 여러 개의 다른 단자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떤 입력이 있으면 단자의 불이 탁 켜지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입력은 네트워크의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고 내부의 다른 단자로부터 자극의 전파에 의해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단자를 가시적 단자라고 하고 시스템 내의 단자들로부터만 자극을 받아 활성화될 수 있는 단자를 비가시적 단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은 말 그대로 연결인데요. 단자들끼리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연결의 강도를 부하라고 하는데요. 부하가 클수록 한 단자가 활성되었을 때 다른 단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하값이 음수일 때는 한 단자의 활성화가 다른 단자의 활성화를 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군 안에서 어떤 특성이 활성화되면 그 군 내의 다른 단자들은 활성화가 억제되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최정팔이라는 이름이 활성화되었을 때 그 주변에 그 군 안에 있는 다른 이름들은 활성화가 억제되는 것입니다. 연결 체제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베토벤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베토벤과 연결된 단자로는 독일 출생, 소나타의 월광, 청각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는 피아노를 취미로 치고 있어서 베토벤과 연결된 단자 중에서 소나타 월광이라는 단자가 쉽게 활성화가 되고 더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연결이 끈끈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누군가 독일에 여행을 가서 베토벤의 생애를 살펴보고 베토벤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했다면 소나타의 월광보다는 독일 출생이라는 것이 더 잘 활성화가 되고 더 연결 강도가 강할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이 바로 연결체제의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결체제에서의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결체제의 학습은 단자들 간의 연결 강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단자들 간의 연결의 부하는 부분적으로 네트워크 상태를 결정하므로 이는 곧 시스템의 전체의 성격 변화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좋은 면모를 보고 그 사람의 장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A와 부정적인 특성들 간의 부하는 줄어들고 좋은 특성들과의 연결 부하는 증대되겠죠. 이처럼 단자들 간의 연결의 강도 혹은 부하가 달라지면서 시스템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 PDP 이론에서 말하는 학습입니다. 학습이 일어나는데 반복적인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경험이 단자들 간의 연결 부하를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PDP 이론에서는 어떤 단자들 간의 연결이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개개인 단자는 사실상으로 의미론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의미가 단자들 간의 연결 패턴에 의해 표상된다면 단자들 중 일부가 바뀌거나 활성화에 실패했을 때도 그 패턴이 표상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맞거나 완전히 틀리지도 않은 어중간한 수준의 학습 수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학습은 한순간의 진리를 깨우침으로써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학습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피드백 해주실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